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하는 일이 없는데 힘이 너무 세고 경제는 위대한데 힘이 너무 약합니다. 자, 5월에 정치가 지금 요란하게 펼쳐지고 있죠. 1월부터 5월까지 계속인데, 그래서 달 초에 시작하는 그 독서 소개, 도서 소개, 5월에는 이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불구죽죽하죠. 조선 정적 말살사, 조성일이 쓴 조선 정적 말살사입니다. 조성일 씨는 정적이라는 말 빼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 투쟁, 그것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 없어서 정적이라는, 정치적 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고, 지금은 경제적 상대를 죽인다든가 살인사건도 돈 때문에 많이 일어나죠. 조선시대에는 힘 때문에, 권력. 그런데 우리가 사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화. 그건 역사적 화가 아니라 선비의 화 그러죠. 사화. 그런데 이 사화가 4개가 있다. 4대 사화. 이른바 무갑기을 그러죠.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해서 무갑기을, 이 조선시대 4대 사화. 그런데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그 유명한 연산군 때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기묘사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사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사화는 임금 플러스 훈구파. 자, 사림이 나오고 이제 훈구가 나오는데, 임금이 훈구파와 손잡고 사림파를 제거한 거다. 사림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 훈구는 원훈구신 그래가지고 원훈, 뜸되는 어떤 공문을 세운 그런 말이죠. 옛날 신하다. 한마디로 훈구파는 공신이고, 사림은 신진 선비, 사림 말 그대로 벼슬하지 않은 선비들의 숲이다 그런 말인데, 선비 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훈구파와 사림파가 조선시대 내내 다른 이제 분쟁을 통해서, 당쟁을 통해서 정적과 싸우기도 했지만, 사림과 훈구가 갈등을 빚었죠. 그런데 연산군 때 2개의 사화, 유명한 4대 사화 중에 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정에 의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이때는 중종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하들에 의해서 거의 추대된 셈인데 훈구파에 의존해서 즉위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훈구파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죠. 즉 왕권을 강화, 그 다음에 지방의 토족들을 좀 죽이고 중앙집권을 수립할 이유를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등용한 사람이 그 유명한 조광조죠. 조광조. 그런데 이 조광조의 등용에 대해서 긴장을 한 사람들은 훈구파죠. 말할 것도 없이 동상이몽을 꿨어요. 조광조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펴야 되겠다, 이렇게 등용하면서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임금으로 중종을 생각했고, 중종은 야, 훈구파들이 너무 힘이 세서 왕권 나는 이름만 왕이지 실제로 권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 사림들을 등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광조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등용시켰거든요. 즉 왕권 내지 훈구와 사림의 그 균형추, 그 사이에 임금이 그러면은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왕은 즉 왕권의 목적이 있었고 조광조는 이상 정치를 펴려는 자기의 어떤 그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즉 철학 문제.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뭐 시작한 게 소격서 폐지. 이 소격서는 유교를 추구하는 조광조가 볼 때는 도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제 있는 그 개념이 뭡니까?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선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교 내지 신선할 때 선. 이 유불선이 어찌면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유교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게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나갈 때는 유교, 그 다음에 죽을 때는 극락왕생, 불교, 그 다음에 못 나갈 때는 도를 닦는 거예요. 수양을 하는 거예요. 신선. 그래서 벼슬하던 사람도 벼슬에서 물러나면 도교에 심취하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궁중에도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격서가 도교적 제사를 지내는 뭐 기우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도교적 영향을 갖고 있는 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를 한 거예요. 조광조는. 왜? 유교적 이상주의에 비해서는 이게 폐지 1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광조가 한 거 뭐예요? 이런 막 현량과죠. 아주 어질고 좋은 선비들을 등용해야 된다. 과거 제도가 고려시대부터 고려 강정 때든가요. 실시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뽑기도 하고 또 어떤 궁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어하는 면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조선시대 이 중종 때만 돼도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림 중에 등용을 못하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자. 지금도 대입에서도 성적으로 하고 추천에 의해서 다른 어떤 전형 방식에 의해서 뽑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 시험 있는 동안에도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광조는 이렇게 도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격서 관청 폐지, 현량과 과거 이렇게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 방식만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좀 인재 좀 선발하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훈구파의 반란을 산 거는 위훈 삭제죠. 말 그대로 거짓 훈공을 쌓은 거짓 공로를 쌓은 이 사람들의 공신을 삭제해버리자. 근데 이게 무려 11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6명을 실제로 삭제를 하죠. 근데 이것 때도 임금과 갈등이 많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대로 임금이 받아들였지만 이 소격서 폐지할 때 그다음에 이윤 삭제 같은 데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그 훈구파의 반발을 어마어마하게 사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식으로 좀 말하자면 나라의 공운을 세운 사람들, 그래서 시험 볼 때라든가 또 어떤 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심사해가지고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7번의 공신을 세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7번 7차에 걸친 이게 8차고 7차에 걸친 기존의 공신 책봉에서 50명을 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성계 때 개국공신 그게 52명이거든요. 그 뒤에 이 전국공신이라고 하는 중종 반정 때 힘쓴 사람들의 그 훈구파 공신 책봉 여기에서는 무려 117명이나 오죽하면은 노화공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모가 늙은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몸져 누우니까 그 처남을 이렇게 공신으로 정말 중종 반정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인데 책봉했다는 그런 말이 실제로 전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훈구파도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냥 중종도 막 이 사람 끼우고 저 사람 끼우고 그런데 공신이
책봉되면은 맨 입으로 책봉합니까? 노비 줘야죠. 전답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혜택 가야 되죠. 이게 그동안 쌓인 것도 7번인데 8번째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그동안에 그보다 훨씬 큰 난리를, 전쟁을, 아니면 그 왕자의 난, 이런 때의 공신들도 대개는 50명을 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공신을 하니까 그동안 누적적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누적돼서 이제 몇백 명이 공신으로 살아있으면 그 노비며 전답이며 자녀에 대한 그 혜택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런데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행동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10,000원 버는 것하고, 아니 10,000원 잃는 거하고 상실 수익, 그러면 상실 하나의 상실감과 수익 2.5, 즉 25,000원 버는 기쁨과 10,000원 잃는 슬픔이 감정적인 무게를 달아보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운을 줬다가 이 공신에 책봉했다가 빼앗은 사람이 이게 절반이 훨씬 넘잖아요. 빼앗긴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광조가 오면서 막 쌓이니까 그 불만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조광조는 한마디로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도 했지만 정적을 많이 만들기도 한 거죠. 더군다나 누구마저 불편하게 생겼다?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임금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소개수 폐지 이때 한번 봐줬어. 또 그 성공 체험이 쌓여서 그런지 뭐 현역과다 뭐다 그냥 일로 매진하는데 이게 그 기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훈구파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피해서 대결하는 게 그 유명한 주초위왕이죠. 조광조 조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파자하면, 이 글자를 해체하면 달릴 주가 되잖아요. 앞에. 그 다음에 초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조씨가 위왕, 왕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누가 퍼뜨렸느냐? 이런 걸 이제 참언 또는 참여 그런 뭐 주술적 그런 것인데 이게 궁중에서도 꽤 있었고 조선시대 꽤 있었다고 해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말 그대로 18자설이잖아요. 18자. 18. 자, 그건 누가 됩니까? 이씨가 되잖아요. 이씨. 18. 자, 다 합치면. 그런데 진짜 이거는 됐잖아요. 근데 주초위왕. 조씨 왕 안 됐잖아요. 저 정씨죠? 정감록 있었죠. 그래, 계룡에 뭐래 해가지고 정감록도 얼마나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정동령 나오긴 했었죠. 정도령하고 비슷한, 떨어졌죠. 이명박한테 박살났죠. 정주행도 나왔었죠. 또 역시 깨졌죠. 정씨는 안 나왔어요. 정감록 위력이 별로 없는 거 봐요. 18자설은 맞았는데 이런 게 이제 아이들 노래 부르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소문 퍼뜨려가지고 여론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조작했느냐에 대해서 그 훈구파 홍경주의 딸이 희빈 홍씨로 있었는데 그가 그 궁녀들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꿀로 이파리에 발라서 벌레가 이렇게 파먹게 했다 하는 소리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남권이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남권은 사실은 조광조가 사사당한 다음에 사약을 먹고 죽은 다음에 좌의정에 오르고 그러거든요. 훈파에 그만큼 조광조와 칼날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람이죠. 아무튼 조광조는 정적과 대결을 벌였는데 패했죠. 왜? 임금이 돌아섰다니까요. 한마디로 야, 이거 조광조 정말 개혁 필요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너무 급진적으로 몰아붙인다. 그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정도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조씨가 임금이 된다 하더라 하는 주초위왕 이 참여가 있으니까 정말
이제 왕권을 우습게 하는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그 중종은 사실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훈구파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그 위협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온 이 신진 사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훈구파와 어느 정도 대결을 하면서 해야 되지, 이럴 정도 이렇게 위훈사죄를 심각하게 할 정도라면 임금 알기를 또 얼마나 알겠느냐. 임금을 등에 업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임금이 은총을 거두니까 그대로 유배가는 신세가 됐죠. 근데 뭐 기록에도 나오고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의금부사가 그 이렇게 졸개들을 데리고 유엄이죠. 유엄이 전라도 능주에 가 있는 조광조한테, 조광조는 기묘사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광조 기묘하잖아요. 조광조 이렇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조광조 기묘하잖아요. 그래서 기묘하다 조광조, 이리 봐도 조광조, 저리 봐도 조광조, 기묘하다 기묘사화 때 희생됐는데, 의금부사 유엄이 막 그 말먼지를 일으키면서 가니까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조광조는 해배, 유배에서 부른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부르는 거죠. 복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가지고 간 건 뭐다? 사약이 사약. 참 요즘 그 재판에서도 그렇죠. 엊그저께 이재명 재판에서도 유죄냐 무죄냐 이거예요. 조광조가 다 보니까 말이 막 달려오는데, 야 드디어 임금이 나를 부르는구나. 유배에서 풀어주고 다시 복권시키는가 보다 했는데, 유엄이 가져온 건 사약이었죠. 해배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사약을 받기 전에 그 절명시, 목숨 끊는 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한테는 이렇게 와서 신세를 졌는데 좋은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사약을 받아서 한 사발을 마셨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개들이 덤벼서 죽이려고 하니까, 임금이 나를 이렇게 사약으로 죽이려고 한 것은 내 신체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그 유교적 개념으로 중요하잖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의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신체 발부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효도의 처음이다 그랬는데, 역시 유학자답게 사림답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엄이 그래 해야지 말라. 그래서 사약을 한 사발 더 주니까 그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죽기 전에는 나 무거우면 안 되니까 관 아주 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또 죽으면 어떻게 됐든 그 고향까지 또 가서 매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사람 많이 동원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지켜야 또 사람 노릇하니까, 자손들은. 물론 이제 그 역적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게 참 그것도 어려운데, 그걸 인간적인 어떤 문제, 그런 문제와 도리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살아있는 사람의 처신도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조광조의 개혁은 실패했는데, 한마디로 개혁이 실패했고, 그 개혁에서 실패하니까 정적들한테 패배했고, 정적들한테 패배했는데 임금이 보니까 그 분노가 너무 안 알아지는데, 그때 이제 상소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명분을 찾아서 또 사약을 내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선시대지만. 참 요즘 들어서 최근 근대사에서도 정적 말살사가 있느냐? 박정희는 그런 셈이죠. 박정희 정적들 상당히 많이 탄압했죠. 전두환도 좀 그런 셈이죠. 최근에는 문재인이 좀 그런 셈이죠. 박근혜 그 탄핵 이후에. 문재인 참 어찌 보면 정적들 많이 제거했죠. 윤석열은 못 그런 셈이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또 계엄했다가 대치기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러죠. 어찌 보면 이 법조인들이 법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역사도 공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계획이 왜 실패했느냐, 교과서나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죠. 너무 과격했다. 너무 급진적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혁명보다 어려운 게 혁신이요 개혁이라고 하죠. 그만큼 기존 세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역부족이에요. 실력이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실력이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다고. 실력이 힘이죠. 총체적으로 뭐.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이 구태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기 뭐랄까요, 친이 세력마저도 반박을 하고 났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 또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랑. 아무튼 정치 참 이 요란한 건데 5월 들어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조선 정적 말살사. 조성일이 있었는데, 정적이라는 것은 권력투쟁을 하는 이런 그 상대들인데, 이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정적, 정치적, 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하고 있는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 유튜브에 의존하면 두뇌 활동이 무뎌지고 이 뇌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근력도 중요하지만 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뇌력을 일깨운다는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대의 정치가 또 보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셋만 모이면 정치하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거기에서 역학관계,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정적과 균형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부하가 됐든 상사가 됐든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